안녕하세요, 여러분. 직업으로 수화통역사를 아시나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문 수화통역사 류정은이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부 브리핑 옆자리에 서서 마스크도 끼지 않고 검은 옷을 입고 열심히 수화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시죠. 이제 그분들이 직업적인 수화통역사입니다. 우리가 수화 혹은 수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수어는 농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주로 봉사를 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봉사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엄연히 수화통역사는 공인 자격이 있는, 자격증이 있는 수화통역사 직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수화통역사에 대한 직업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랑 앞으로 12번의 수업을 함께 하게 될 건데요. 제가 맡은 과목은 수화통역의 기초입니다. 수화통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그리고 수어를 표현하는 실기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그 필기시험의 종류 중에 하나인 수화통역의 기초를 제가 맡아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필기시험의 교과목으로는 수화통역 기초, 그다음에 국어, 한국어의 이해, 그리고 장애인 복지, 청각장애 이해 해서 4과목의 시험이 치러지게 되고요. 이 4과목 전체 평균 60점에 국어와 수화통역 기초는 과락이 40점이 아니고 60점입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 복지와 청각장애 이해는 과락이 40점, 수화통역의 기초와 한국어의 이해는 2과목은 과락이 60점. 왜일까요? 네. 수화통역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한국어의 능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어가 60점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수어의 실력이겠죠. 네. 그래서 수화통역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수어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통역해야 하기 때문에 수화통역의 기초 과목이 과락이 60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수화통역, 수어통역, 제가 계속 수어, 수화라는 용어를 지금 함께 쓰고 있는데요. 사실 수어가 된 게 2016년 2월 3일 한국 수화언어법이 통과되면서인데요. 수화언어를 줄여서 수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라는 용어나 수어라는 용어가 둘 다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수어를 쓰고자 하는 분위기가 훨씬 더 많아서 많은 분야에서 이제 수어로 바뀌고는 있지만, 법이라든가 장애인 복지법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도 수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할 이 내용의 책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여기에도 수화라는 용어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수화, 수어를 혼용해서 함께 쓰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 그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수화통역사라는 직업이 있기는 한데 수화통역사의 숫자는 아주 적지요. 네, 저희들이 전국에 2,00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1,800명, 1,700명 정도의 수화통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직업은 아닌데요. 그러나 수화통역사도 엄연히 직업으로 저희가 수화통역 일을 통해서 저희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이제 대구대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강의를 수화통역으로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학습 지원사 수화통역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대학에서 수업의 강의를 농학생이 있을 때 그 농학생에게 수업의 강의를 통역으로 전달하는 것도 직업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요. 또 흔히들 수화통역사들이 많이 일하는 곳은 농아인협회 수화통역센터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또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이 밖에도 프리랜서로 많은 분야에서 수화통역의 수요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거는 아마 TV, 뉴스에서 뉴스 동그라미 속에서 수화 통역 하시는 분들은 자주 보시죠. 네,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코로나 현장에서 또 수화 통역을 브리핑 수화 통역을 하시는 분들 자 이러한 수화 통역 직업에 대해서 진로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차시 12차시 때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수화 통역사가 일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수화 통역학 개론부터 출발해 볼까요? 오늘은 1강입니다. 수화통역학 개론은 우리 김칠관 교수님과 윤병천 교수님 두 분이 쓰셨는데요. 우리 김칠관 교수님은 우리 한국의 수어 연구에서 아주 선구자로 우리 모두의 모범이 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어떤 수어 연구를 중심으로 이 책이 쓰여져 있다는 걸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어 통역 그리고 통역의 개념. 자, 저희가 세 번째 통역학 개론은 수어가 아니라 일반 음성언어 통역, 그러니까 영어 통역, 뭐 프랑스어 통역, 독일어 통역과 같은 외국어대 통번역 대학원에서 계시는 교수님이 쓰신 책 통역학 개론으로 제가 또 설명을 또 마지막 책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수어를 배우시고 수어에 대한 이론들을 좀 배우신 분들은 오히려 그 통역학 개론이 더 넓은 개념이라서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수어를 배우지 않으시고 이제 수어를 배워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통역학 개론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어를 배우신 분들이 이 방송을 또 보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통역학 개론은 좀 뒤로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소개를 할 건데요. 일단 우리 수어 통역도 결국은 전체의 넓은 통역학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수화 통역입니다. 그래서 개념이라던가 이론들이 통역학 개론에서의 이론들을 많이 가지고 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통역과 또 수화 통역의 성립에서의 개념은 보통의 그러한 전달, 우리 다른 언어를 또 다른 언어로 통역으로 전달하는 그러한 통역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통역이란 수화 통역도 마찬가지지만 사람과 사람 또 한 사회와 다른 사회의 폭넓은 이해를 돕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소통되지 않으면 사실 서로 이해할 수 없고 서로 교류할 수도 없지만 이 통역이 있음으로 해서 이 서로 이질적인 다른 이 언어 문화와 언어 사회가 서로 이해하게 되고 또 서로 교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통역사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또 수많은 뭐 번역의 기계들이 또 나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기계를 의존하지 않을 때는 정말 번역 그리고 통역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있으면 너무나도 편하고 없을 때는 정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회가 있었죠. 얼마 전만 해도. 지금은 뭐 구글 번역이라든가 뭐 파파고 번역이라든가 굳이 통역사가 없더라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기계들의 도움이 있지만 통역의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서의 통역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 계속 드린 것처럼 한 사회와 한 사회, 국가와 국가 또 어떤 개인과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는 것이 바로 통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통역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서로의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곧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직업, 네, 우리가 돈 버는 직업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는 어떤 사명의식도 함께 포함이 될 때 인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바탕이 있을 때만 정말 인간적인 통역을 잘 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통역은 복수의 다른 언어 사용자 사이에서 음성 언어 또는 수어를 동시적 또는 순차적으로
통역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동시 통역이라는 말과 또 순차 통역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죠. 앞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복수의 사람, 여러 사람들이 기호를 매개로 하는 상호작용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의 기호는 음성 언어일 수도 있고요. 수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제가 이제 수화 통역사이다 보니 이제 강의를 하면서 수화를 지금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수화는 사용하다가 말다가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하나 있죠. 이제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통역을 이제 도식으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먼저는 출발의 소스가 있겠죠. 이 출발하는 원 메시지의 소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인코드 돼서 어떻게 되죠? 코드화로 통역자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중간에 원 메시지가 들어와서 코드화로 들어와서 통역자는 이것을 도착 언어로 이제 전달되어질 언어로 변환해서 이거를 내보내면 도착 언어가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도식이고요. 책에 있는 사진을 넣었더니 조금 흐리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출발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통역사에게 전달이 되는 코드화가 있고,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의 변환이 있고, 도착으로의 변환이 있겠죠. 그리고 그게 출력이 돼서 도착이 되는 도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제가 조금 더 통역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통역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출발어가 의문적으로 인지되고 수용되어서 의문이 뭐죠? 단어를 얘기하는 거죠. 아야, 어요, 오요, 기억니은, 디귿니을. 최소의 단위가 우리 말의 최소의 단위가 의문입니다. 그렇죠? 그 의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버지 인지되어서 아버지로 인지되고 수용되어서 그 어휘와 문법에 의한 표준 구조의 이해, 아버지 글자에 대한 이해와 세상의 지식. 아버지는 한국어로 나를 낳아주시고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그 의미가 배경 지식과 함께 혼합되어서 내가 정의되어 된 지식으로 그것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래서 도착으로 도착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통역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버지라는 짧은 단어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사실 출발어라는 엄청난 길이에 만약 이만한 강의의 내용이 이만큼 있으면 이 강의의 내용에서 나타나는 그 언어의 어떤 의문적인 인지, 수용, 그리고 그 한국어, 예를 들면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어휘들과 문법들이 그것에 대한 이해들이 필요합니다. 수어로 변환하기 전에 이 국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수어의 통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국어에 대한 이해가 바로 표준 구조의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나타난 국어에 대한 표준 구조의 이해만으로 또 통역이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표준 구조에 나타난 국어의 어휘와 문법 속에 나타난 이 겉으로 드러난 의미와 이게 가지고 있는 어떤 속의 의미, 정말 의미, 예, 그렇죠. 그 의미를 이해하려면 세상 지식과 배경 지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세상 지식과 배경 지식과 정의적인 지식이 있을 때만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내용을 이해할 때 그것을 바탕으로 도착어로 전환해서 예를 들어 수화로 전환해서 그것을 제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이 과정이 바로 통역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은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지식, 배경 지식, 정의적인 지식을 또 문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문화적인 지식까지 함께 있을 때만이 통역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걸 조금 더 도식적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출발어가 있고요. 의문적 인지적 수용, 의문에 대한 글자에 대한 문지적 수용이 있고요. 그 표준 구조의 이해는 바로 문법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심층 구조의 이해는 그 글에 드러난 어떤
문법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포함하고 있는 의미적인 의미까지 이해를 한다는 게 심층구조의 이해고요. 그 심층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층구조와 심층구조 사이에 지식 기반으로 통사론적, 의미론적, 지식과 경험의 연합과 문화적, 상황 문맥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 통사론적 지식은 무엇이죠? 통사론은 바로 문법이죠. 자, 여기에서 문법은 수어 문법뿐만 아니라 국어 문법을 함께, 국어 문법과 수어 문법을 함께 알아야겠죠. 우리가 한국 수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흔히들 한국어와 같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엄연히 두 언어는 다른 언어입니다. 한국어와 한국 수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로 문법의 구조도 완전히 다릅니다. 예, 저랑 같이 수업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배우게 되실 텐데요. 그래서 이 두 언어의 문법에 어느 하나 기울어져 있으면 원활한 통역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면 수화 문법을 몰라요. 그냥 한국어 대응으로 단어를 수화로 배웠기 때문에 그것만 알고 있다면 그게 수어로 제대로 된 통역의 전달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사론적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의미론적 의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용적인 표현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 아는 것, 또 그 문장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왜 우리가 참 날씨가 추워 창문이 열려져 있는 방 안에 들어가면서 오 춥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춥다 속에는 춥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추우니까 창문 좀 닫아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죠. 아 그러한 정말 저 화자가 말하는 말의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의미론적 지식 기반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우 추워 했는데 창문 닫아달라는 의미로 추워 말했는데 그래 춥지 하고 창문을 닫아주지 않는다면 그 화자가 말한 어떤 의도를 파악 못한 것과 같죠. 그래서 의미론적 지식 기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경험의 연합입니다. 네. 통역을 할 때는요, 제가 늘 저는 주로 수화 통역사 교육을 한다던가 아니면 고급반 수화를 가르친다던가 많은 이미 수화를 배운 사람들을 만나서 교육을 하는 사람인데요. 늘 이 얘기를 합니다. 수화 통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화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배경 지식과 경험이 풍부할수록 수화 통역은 더 원활하게 전달이 된다는 말을 늘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대구대 학교 내에서 수업 통역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늘 많이 접하고 많이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수화 통역이 그냥 자동으로 그냥 되죠. 네, 가끔은 딴 생각하면서도 수화 통역을 할 수도 있을 만큼.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 대구대 공대에도 농학생이 있습니다. 뭐 어려운 C 언어, 뭐 자바 언어 같은 수업을 들어가면 엄청나게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공과 계열은 안 맞는 완전한 인문 계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공대에 그렇게 C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나 뭐 자바, 뭐 프로그래밍 언어나 그 정도는 좀 통역을 해도 요즘 워낙 IT가 많이 이슈화되고 있고 하니까 괜찮은데 뭐 예를 들면 뭐 전자회로 이런 과목도 제가 통역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야 전자회로는 저가 정말 젬병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참 어렵고 그래서 제가 따로 별도로 공부를 하면서 통역을 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저 지식과 경험의 연합이 함께 있어야 표층 구조의 이해와 심층 구조의 이해가 혼합이 돼서 도착으로 제대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잘 끝낼 수 있었던 것은 농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저는 그냥 표층 구조 이해로 전달을 해도 농인이 스스로 알아서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수화 통역하기가 조금 부담이 좀 적지만 만약에 농인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면 제가 더 공부로 이해를 해서 전달을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되고요. 다음은 문화적인 지식 기반이 또한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수업 속에서 계속 저 문화적 지식 기반에 대한 이야기는 또 반복해서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사회에 살고 있지만 한국인인 농인입니다. 이 농인도 한국인,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농인도
한국인입니다. 맞죠? 그런데 문화가 조금 다릅니다. 네, 여기는 흔히 이제 농문화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게 또 이 농문화라는 것이 지금의 세대에는 또 좀 농문화가 또 젊은 농인들의 문화와 이게 어르신 농인들의 문화가 또 다른 부분들이 있고, 또 한국 문화 속에 이제 농문화 속에 한국 문화의 간섭 현상으로 인해서 뭔가 좀 애매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또 설명을 드리면 아주 상세하게 또 길어지는 설명인데, 수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농문화와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청인의 문화가 다릅니다. 네, 이것은 한국 문화와 농문화가 다르다고 말하는 것보다는요, 시각 언어를 사용하는 농문화와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청인의 문화가 다르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각 언어를 사용하는 농문화는 한국 농인, 미국 농인, 일본 농인 비슷비슷한 공통성이 있거든요. 네. 물론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청인들도 비슷한 공통성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우리 청인들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 좀 다른 것 같지만, 우리 시각 언어를 사용하는 농문화는 좀 나라가 달라도 좀 공통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을 할 때 이러한 문화적인 어떤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물론 우리 수화 통역만이 아니죠. 일반 언어 통역을 할 때도 문화의 간극이 멀어지면 통역이 실패하게 되잖아요. 문화의 간극을 좁혀야 이게 통역이 성공할 수 있다고 흔히들 우리 일반 통역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지식 기반이 중요하고요. 상황 문맥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 상황,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바르게 파악을 할 때 수화 통역이나 혹은 다른 언어의 통역이 제대로 전달되고 도착될 수가 있겠죠. 이 상황을 모르고 통역에 들어가면 사실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수화 통역은 이 상황 문맥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상황을 잘 모르고 음성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순식간에 막 설명이라는 게 되지만, 수화를 사용하는 농인들은 이렇게 앞을 잘라먹고 뒤를 잘라먹고 이 딱 지금의 상황만 딱 전달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통역을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엉뚱한 얘기가 되는 때도 가끔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 문맥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루셀은 영국과 미국 수화 사이의 유창성 향상을 위한 영역으로 또한 이렇게 5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통사론적 지식, 아까 설명한 거 똑같죠? 의미론적 지식, 지식과 배경, 경험의 연합, 그다음에 문화적 의식, 상황 맥락적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수화 통역의 이념으로는요. 수화 통역이라는 게 그러면 단순한 변환인가, 문화의 중개인가, 문화의 연결인가, 그냥 단어 대 단어의 치환인가라는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제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언어학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서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화 통역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면, 수어와 구어 또는 서로 다른 수어 사이에, 이 이야기는 뭐죠? 청인과 농인 사이의 수화 통역만이 아니라 미국 수어와 한국 수어의 사이의 통역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수어는 전 세계가 똑같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같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문화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수어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언어가 모두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한국어 속에 한국 문화, 미국 영어 속에 미국 문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수어도 한국 수어, 미국 수어, 일본 수어들이 다 그 나라의 문화를 기반으로 수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라마다 수어는 다릅니다. 그래서 수어 통역이란 음성 언어에서 수어로의 변환, 혹은 수어에서 음성 언어로의 변환뿐만 아니라
다른 한 나라의 수어에서 다른 나라의 수어로의 변환까지를 모두 포함해서 언어학적, 문화적 요소를 바탕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어 통역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통역이라는 말 자체가요. 히라보로 통역은 신과 인간 사이의 교신 중개 임무의 헤르메스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신과 인간 사이의 교신. 네. 처음에 시작은 인간과 인간 사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인 발전 과정으로 보면 보통 결국은 종교에 관련해서 불경의 어떤 중국어의 번역 또는 우리 조선어 그러니까 한국어의 번역 또 코란 역시 종교 서적이죠. 의 번역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이 불경을 석보상절이라는 순한국말로의 번역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성경의 번역이 또한 일반적인 번역에서의 어떤 유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통역 문자 번역이 먼저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동시통역에 대한 첫 유래는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을 첫 동시 통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에 대한 재판이 열렸을 때 그 재판장에서의 동시 통역이 이제 우리 일반적인 동시 통역, 음성 언어 동시 통역의 첫 유래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동시 통역이 첫 유래라고 보지만 공식적인 동시통역의 유래고요. 그 전에도 1920년도 제네바 노동관련 국제회의가 있었고 이때는 아마 순차 통역일 수도 있죠. 국제회의였으니까. 그리고 1930년 소련에서의 동시통역도 그 전에 이미 있었지만 이제 공식 문서화되어져 있는 동시통역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공식화된 것은 1945년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1960년도 구소련에서 18개국 동시통역 18개국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동시통역할 수 있는 설비들을 이미 구축했다는 것을 보면 아주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96년에는 새로운 통역의 연구 전문지 인터프리팅이라는 전문지를 만들고 이 속에 수어가 드디어 포함이 됩니다. 수어 연구자도 참여하고 수어 통역 관련 논문도 이제 실기 시작하는 최초의 이제 통역 전문지가 됩니다. 통역 전문지가 최초는 아니고 수어가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최초의 전문지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을까요? 한국의 역사적인 어떤 통역의 유래를 보면 한국, 중국, 일본은 이제 공통으로 통역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설인, 통사, 한문이 다른 통사를 사용을 하죠. 그리고 또 한국에서만 썼던 용어는 역어지인, 역어인, 역인, 우리 역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인이라는 단어, 상서라는 단어로 이제 통역. 한국도 중국과의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중국으로 갈 때 이제 통역을 하는 관리를 데리고 다니기도 했었죠. 그리고 전문적인 통역 체계를 구축한 게 1275년 고려에 통문관을 만들면서 이제 사역원을 신설하고 통역사를 길렀다고 하고요. 조선에서도 중앙사역원 또 지방의 역학원 등 통역사를 훈련하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 때는 아마 중국 한문, 그죠? 중어에 대한 통역사를 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1970년대 전문적인 훈련 과정이 설치가 되고 1990년대 말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이 세워지게 되고 통번역 연구소 그리고 국제회의 통역학회 등을 중심으로 이제 통역은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화 통역에 대한 역사를 한번 볼까요? 자, 수화 통역에 대한 역사는요. 일단은 먼저 미국입니다. 수화 통역에 대한 역사를 먼저 보면 민권운동과 공민권법의 제정으로 재활법
1973년 재활법, 1975년 전장학예와 교육법을 바탕으로 이제 교육환경 개선책의 일환으로 이제 수어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인의 교육도 교육계에서는 큰 이슈로 등장이 되니까요. 사실 미국은 공교육계에서 농인을 위한 농학교의 설립이 굉장히 빨리 진행된 곳이기도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청각장애 이해라는 수업을 배우시게 되면 농교육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되실 텐데 이미 1800년대에 미국에서는 농학교들을 설립하고 이 농학교를 공교육으로 주립학교로 무료교육, 무상교육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물론 1800년대에 시작된 미국의 농교육이 뭐 세계의 농교육의 처음은 아니고요. 이미 그 전에 영국의 브래드 우드 청각장애 학교, 그 다음에 독일의 하이니케, 그리고 프랑스의 드 레페 농학교 등 이미 유럽 쪽에서는 농학교들이 아주 많이 있었던 시기에 미국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신생된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교육이 시작이 되고 그 농교육과 더불어 이제 농인의 수어에 대한 관심도 점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농인을 위한 사례활동으로 수화통역 서비스가 포함된 건 1965년 지급재활법으로 이제 수화통역 서비스가 포함이 되죠. 지급재활법. 시험 문제에 이렇게 몇 년도에 무슨 법이라는 것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1965년 지급재활법도 나온 적이 있고 그다음에 추후에 나오겠지만 전장애아 교육법이라는 것 나오거든요. 그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저 연도도 기억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RID는 미국 수화통역사 협회입니다. 미국 수화통역사 협회를 창설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그다음에 법정 통역을 법으로 규정화하고 교육 분야의 통역의 기준과 어떤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미국이 저 RID 미국 수화통역사 협회가 어떤 수화통역의 법제화가 되기 전에 협회가 먼저 설립이 됩니다. 네. 우리는 사실 수화언어법이 제정이 되고 2016년도에 제정이 된 후에 2018년, 19년 지나면서 수화통역사협회가 설립이 됐는데 미국은 그러한 공식적인 법제로 수화통역을 보장하기 이전에 수화통역사협회가 먼저 설립을 한 후 그 법제를 위한 활동들을 하게 되고 그 활동들의 결과로 이제 법적으로 수화통역을 제공하는 것들이 이제 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수화통역 서비스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농인들이 말하기는 농인의 천국이라고 말할 만큼 모든 분야의 농인의 어떤 진출이나 또 수화통역 서비스들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화법은 없어요. 네. 미국의 영어와 수화어가 공용어다라고 말하는 수화법은 없고 다만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수어를 2016년 2월 3일 수화언어법을 제정함으로 한국어와 수화언어의 자격을 동등하게 법정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법은 없지만 농인들의 삶이 어떤 불편함은 없을 만큼 아주 수화통역 서비스가 잘 되어 있고요. RID 활동이 아주 또 잘 되어 있고 또 농교육도 어떤 수화 중심 또 그냥 구어 중심의 어떤 뚜렷한 차이가 있을 만큼 미국은 농인들이 살기 아주 좋은 나라라고 소문이 농사회에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또 갈로댓 대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갈로댓 대학이 뭐냐면 농인들만 입학이 가능한 종합 대학입니다. 옛날에는 농인만 입학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농인만 아니고 농인의 자녀인 코다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농인의 자녀, 왜냐하면 이제 수화가 가능하니까 부모가 농인으로서 수화가 가능한 농부모의 일반 자녀들도 입학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조건은 수화를 잘해야 돼요.
네. 그리고 갈로데 대학의 50%는 농아인 직원으로 교직원, 교수 직원으로 50%가 농인이고 그다음 나머지 50%가 청인이 있는 곳이 바로 갈로데 대학인데요. 그만큼 농인의 어떤 인권이나 농인의 어떤 수학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서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많은 나라들이 저 RID를 보고 수화통역사 협회를 세우거나 어떤 윤리 강령들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저것도 시험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수화통역사 협회는 다음 중 무엇인가? 라는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미국 장애인법이 1990년도에 제정이 되고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법이 포함이 되면서 수화통역의 문제를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한 아주 선언적 의미를 넘어 하나의 권리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계기가 미국 장애인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장애인 문제의 사회적 책임을 더 강조하면서 국제장애인 분류 시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장애인 분류 시안 ICF 그 시안에서 이제 수화통역에 대해서 규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장애인의 해입니다. 이 장애인의 해에 1980년도 장애인의 해죠. 그 장애인의 해의 의사소통의 정보 보장을 바탕으로 수화통역에 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이제 대두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수화통역을 제도화하는 계기가 된 게 바로 장애인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우리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국에 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자, 한국은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는 농인에 대한 존재에 대한 기록이 수화랑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한국의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도 청각장애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뭐 높은 자리 벼슬도 올라갔다, 양반쯤 자제했고 뭐 말을 못해도 한문을 쓰는 건 아주 잘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수화에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농인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무래도 일제시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16년에 첫 기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죄를 지은 농인을 위한 법원에서의 재판 통역입니다. 네, 저 때는 이 재판 통역은 농학교 선생님이 가서 통역을 한 걸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1913년, 이것도 역시 청각장애 2의 수업 시간 때 배우게 되실 건데 1913년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재생원이 한국의 재생원으로 이제 농맹인을 위한 과원 겸 교육시설로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생원에서 농인을 이제 농학교였죠. 농학교가 이제 농인을 교육하게 됐는데 이때 물론 일본 수화로 교육이 되죠. 일본에 있는 일본 농교사들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일본 수화로 교육을 하게 되지만 이때 수어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1913년부터 수화를 사용하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범법 행위를 한 농인이 잡혀서 재판을 할 때 이 재생원 학교에서 교사가 나가서 수화 통역을 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도 역시 농학교 교사들이 수화 통역을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나 경찰서에서는 자격 있는 사람이 와서 통역을 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 자격이 교사 자격이라도 가서 이제 통역을 할 수 있어서 교사들이 많이 활동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한국도 1980년 장애인의 해를 계기로 이제 수화의 보급이 확대되게 됐고 1990년대 1997년도 민간 수화 통역사 자격증 시험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때를 중심으로 제도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건 그 내용이고요. 97년 그렇죠. 수화 통역사 자격 인정 시험이었고요. 그다음에 99년 왜냐하면 수화 통역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하니까 수화 통역 센터를 설치하게 되고 근데 99년 2월에 TV에 이제 통역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사실은 2000년대 후로는 TV에 틀기만 하면 이제 수화 통역이 다 나오고 있죠. 그리고 2000년대에 이제 대학 과정이 2000년대에 대학 과정이 설립됐는데 2001년 나사렛대 그리고 재활복지대에서 국제수화 통역학과로 설치가 됐고요. 지금은 과 명칭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국가공인 자격으로 이제 승격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의 어떤 환경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자, 한국에서의 어떤 수화 통역 환경의 변화를 보면 ICF, 아까 국제장애인 분류 시안, 그 ICF에서의 수화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정보 교환 활동으로 수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포함이 되고 있는 환경으로 변화가 된 것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영향이 있었고요. 장애인 권리 협약 2006년도에 있었죠. 세계 장애인 권리 협약을 하면서 언어로서의 수어를 정의하게 되고 수화 통역 이용도 확대되게 됩니다. 사실은 저는 1995년에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제가 수화를 배울 때만 해도 수화 통역에 대해서는 봉사의 개념이 더 강했습니다.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2000년도 이후로는 수화는 완전한 직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의 세대에서는 봉사와 직업의 중간 정도로 조금 애매한 상황들이 지금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직업화가 되는 게 이제 과제이긴 한데요. 어쨌든 장애인 권리 협약 2006년을 계기로 수화 통역도 직업적으로 완전하게 인정이 되고 국내의 법으로 장애인 복지법의 수화 통역에 관련된 조항들이 신설하게 되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대응에 대한 법도 이제 수화 통역 편의 제공을 규정하게 됩니다. 이 법들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장애인 복지 수업을 하시면서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화 통역의 언어, 문화적인 기반으로 수화 통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통역의 특징은요, 뭘까요? 우리 음성 언어와 참 다른 게 뭐냐면 말하는 발화자와 수용자가 같은 공용어로서의 구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속에 한국어를 한국 수어로 번역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한국어라는 큰 공통의 구어 속에서 수화 통역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유사 체계와 같은 형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사 체계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은 한글식 대응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한글식 대응이라는 용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어 속에는 농인의 문화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나 농문화가 포함된 완전한 수화가 아니라 한국어 단어를 수화 단어로만 치환하는 유사 체계. 한국어 단어를 수화 단어로만 치환해서 얘기하는 걸 유사체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수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도착어가 수어일 경우 수화 통사적인 역할을 하는 또 공간 이용이 매우 중요한 게 또한 수화 통역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도착어가 수어일 경우 한국어를 듣고 수어로 표현을 할 때는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공간의 활용입니다. 내 몸에 가까우냐 거리에 따라서 인칭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내 몸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공간을 활용하면 나는 조금 더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되고요. 그다음에 뭐 화자, 청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 공간으로 모두 구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 이용이 수어 통역에서는 어휘적인 어떤 지식보다 공간에 대한 활용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인식과 수화 통역으로 언어 정체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어는 농인의 언어예요. 농인의 언어이지만 우리 음성 언어를 쓰는 청인들의 언어처럼 유사체계, 문법식 수어로 통역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농인의 언어라는 의식을 가지고 유사체계가 아닌 진정한 수어로 통역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수어 언어의 언어학적 문화적인 특성을 우리의 수화 통역사는 잘 공부를 하고 지식으로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책이 2011년도 아주 좀 옛날에 발행된 책이라서 이제 뉴질랜드 수화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한국에 또 2016년 2월 3일 한국 수화 언어법을 제정했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언어 운용과 수화 통역에서는요. 통역이나 수화 통역은 언어학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가 함께 반영된다는 말을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적 간극의 최소화에서 우리가 돌아간다는 말이 집으로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간다 말뿐만 아니라 돌아가신다? 죽다라는 개념으로 쓰죠. 돌아간다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돌아갔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하면 아버님 어디 가셨어?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웃지 못할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게 문화적인 차이이죠. 그래서 돌아간다, 죽었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이제 문화적인 경험이 반영된 수어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면 얼굴이 없는 거예요. 면목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한국어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가 포함된 게 미안하다 수화입니다. 이건 언어 접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의 농인이니 한국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면목 없습니다를 가져와서 미안합니다를 만든 것. 그러나 또 농인들끼리의 문화, 눈이 싸다, 이 잘못 보다입니다. 왜냐하면 시각 언어가 뛰어나고 또 보는 문화가 뛰어난 농인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잘못되는 것은 눈이 쌍게 되는, 그래서 잘못 보다 하면 농문화적 경험의 반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화적인 것 그리고 이 언어 운용에서 수화 통역에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수어 기반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농문화, 청인 문화가 섞여 있고 어떤 유사 체계, 문법, 문장식 수화 통역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지는 이유가 언어 지식 기반의 문제와 청인들에 의한 지도와 훈련의 문제입니다. 언어 지식 기반의 문제는 지금 많이 해소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어학이라는 학문이 또 많이 발전하고 있고 관련 서적도 많이 편찬이 되고 있어서 언어 지식 기반은 많이 확대되고 있는 중인데요. 청인들에 의한 지도, 이 문제도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옛날 1980년, 70년 그리고 90년도, 2000년대 초만 해도 수어 교실을 가르쳤던 강사들이 청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청인들이 가르치니 청인들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청인들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고 청인들에 의해서 음성 언어에 맞춰진 유사체계의 수화가 가르치게 되었지만 지금은 많은 수화 교실들이 농인들이 직접 가르치고 있어서 이 문제도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훈련의 문제입니다. 네, 전문 수화 통역을 위한 훈련이 아직 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수어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전문 수화 통역의 훈련이 필요한 때이고요. 이 문제는 또 수화 통역 기초라는 또 책으로 또 수업을 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화 통역의 성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화 통역은 이 실무 이론과 통역 학문적 연구가 함께 있어야 되겠죠. 실무는 실제 실기의 실무이고요. 학문적 연구는 이론적인 어떤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수화 통역학의 기반은 언어학과 수화 언어학을 함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수어 언어학에 대한 어떤 구조적 연구의 효시, 수어 문법에 대한 연구의 효시는 1960년 스토키 박사의 수어 언어의 구조라는 논문으로 이 수어 문법을 분석했습니다. 사실 근데 수어에 관련된 논문은요, 1600년대에 의사에 의해서 이게 이미 논문으로 발표되거든요. 수어학, 수어 웅변술, 수어술 이런 제목으로 논문 1600년도에 나오는 게 오히려 그전 최초고요. 그게 아니라 수어를 문법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서적이 이제 스토키 박사의 수어 언어의 구조라는 논문이고 이걸 가지고 수어 사전을 편찬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화 통역의 실무의 효시는요, 이제 RID 미국 수화 통역사 협회 뉴욕 대학과 연계해서 이제 수화 통역의 어떤 훈련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점점 지금은 저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로 수화 통역의 훈련들을 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수화와 수어학과 수화 통역학의 어떤 학문적 연구는 심리 언어학적, 인지 언어학적, 뇌신경학적, 사회 언어학적, 교육학적, 문화인류학적 인 연구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통역학 개론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어 통역학의 배경입니다. 수어 통역학의 배경으로 우리나라 연구의 우리나라 연구를 보기 전에 국외 배경으로 보면 6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훈련 프로그램이 대학 중심으로, 지금도 미국은 대학 중심으로 수화 통역의 어떤 훈련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RID에서 자격증 시험이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게 급수가 나눠져 있습니다. 1급이 명인 수화 통역사 급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정 통역, 의료 통역, 교육 통역 각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져 있고 1급은 이 모두를 다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급수가 나눠진 통역 자격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미국에서는 지금 쭉 설명되어지고 있는 게 많은 학술적인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설명되어지고 있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로댓을 중심으로 많은 논문들이 많이 또 나오고 있고요. 농인들이 직접 수어로 수어 영상을 촬영해서 논문을 쓰는 게 아니고 논문을 수화화하는 그러한 연구까지 해서 미국은 수화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연구의 바탕에 우리 한국보다 먼저 앞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수화 통역사의 양성은 역시 미국이 효시고요. 그다음에 영국, 호주, 독일 나라들이 수화 통역 양성 과정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나사렛대와 재활복지대 학부 과정이 있고요. 대학원 과정으로 나사렛 대학원, 강남대학원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수화통역사협회가 먼저 설립되진 않았고 수화학회가 아주 오래전에 설립이 돼서 수화학회를 중심으로 이제 수어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대학원을 중심으로 지금 많이 이제 수어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많은 서적들이 제가 지금 이 강의도 3권의 책을 요약을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수화, 수어로 한번 키워드 쳐보시면 많은 서적들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장입니다. 통번역 연구의 흐름과 통번역 이론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2장 앞부분은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2장 뒷부분은 2강 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통번역 연구의 흐름으로 보면 통역 연구는 통역 실무자 이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형태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1970년도 저는 동시통역에 대한 이야기, 음성통역에 대한 이야기죠. 실험 심리학자들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음성 언어의 통역, 통번역 연구는 한국외국어대 통번역연구소에서 시작이 됐고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이라는 게 한국에서 있는데 우리 최정화 선생님이 아마 이 국제회의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가장 잘 이론서도 책도 있고요. 많이 활동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국제회의 통역에 관련된 것도 한국에 이걸 통해서 통번역이 많이 발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수화통역의 연구는 역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의 RID, 그렇죠? RID 수화통역사 협회를 중심으로 수화 관련 연구자들이 있고 또 농인의 연구자, 수화통역사 모두 이 연구에 많이 참여합니다. 아까 스토키 박사 같은 경우도 농인이시거든요. 그리고 갈로댓 대학이 농인들이 입학하는 대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교수들이 참 많이 있는 곳이라서 본인 당사자를 통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수화와 동시통역에 대한 연구들이 있고요. 한국에서도 수화 언어학 연구자와 우리 수화 통역사를 통한 수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역 잡의 양적인 측면인데요. 저거는 단월 수가 얼마, 음절 수가 얼마, 통역이 어떻게 됐는지의 설명인데 요건 좀 시험에 그렇게 많이 잘 안 나오는 거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통역의 텍스트, 출발어 텍스트, 처음 출발어 텍스트에 번역이 되어진 단어 수를 분석한 거고요. 속도가 빠를수록 번역은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인데 말을 막 빨리 하면 통역이 어렵죠. 그러면 출발어 속도에 따라 출발어가 느리면 통역이 잘 되고 출발어가 너무 빠르면 통역이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적어 놓은 내용인데 말들이 조금 어렵죠. 근데 이게 이 연구의 결과는 언어가 다른 한국어에서 연구를 그대로 미국 수화 연구에 인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어 구조가 다를 경우 적용이 어렵다는 말은. 자. 그리고 시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라의 시차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역시 바라의 시차 또한 동시통역에서 나타나는데 출발어가 빠르면 이 시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출발을 듣고 내가 통역을 변환해서 산출되고 표현되어야 되는데 이게 통역 출발어가 빠르면 이 시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고 출발어의 어떤 텍스트가 아니라 발화자의 속도가 느리면 이 시차도 줄여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 또한 나라마다 수어 연구의 결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출발어 텍스트를 나누어 끊는 방법을 분석을 했다고 하죠. 억양과 휴지 등을 제거한 텍스트. 그러니까 억양이 없고 쉬는 타임들이 없으면 훨씬 더 이게 시차들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통 통역을 할 때 억양의 어떤 뭐 그렇죠 하면 그렇죠가 길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1, 2초지만 활용해서 그 시간까지 통역을 하거나 휴지, 예를 들어 뉴스의 하나의 꼭지가 끝나는 그 사이에 휴지의 시간을 우리는 연장해서 통역을 하거나 활용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사실은 이 시차를 더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억양이나 휴지를 활용한 발화 시차를 우리는 굉장히 줄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인 측면을 와카마즈라는 사람이 대학 강의 통역으로 분석을 했고요. 자,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발화 시차가 늦어지고 굉장히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정보의 생략하게 되고 출발어 정보를 덧붙이게 되고 또는 의미가 달라지는 자리 바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수화에 허용되지 않은 침입. 저거는 수화에 허용되지 않은 침입은 수화 어휘가 아니라 한국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한국어적인 수어들이 들어가게 되거나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통, 문법적으로 완전히 수어문이 아닌 우리 농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의 이중 부정어 사용이 없거나 뭐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한국어 그대로 통역을 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수어 문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략, 덧붙임, 자리 바꿈, 침입 이상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에서는요, 대략적인 역사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살펴서 재미가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지루하신 시간이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모든 우리의 삶은 역사로부터 출발이니, 수화 통역의 역사, 수화의 역사, 그리고 또 일반 음성 통역학의 역사까지를 함께 섞어서 설명을 해서 조금,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겠지만 강의를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고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강에서는 통역 이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통역의 종류와 통역의 기반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